이준동의 속토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뒤 가장 핫한 인물 김종대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저기 인터뷰 요청이 굉장히 쇄도할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시느라 진짜 등골이 빠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 한편으로는 반갑고 고맙기도 하지만 또 곤혹스럽기도 하고 네. 이게 지금 제가 밝혀낸 진실이 아니라 네. 이 진실을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과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한 당사자들은 따로 있는데 네. 공교롭게 어떻게 보니 제가 메신저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네.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죠. 네. 어쨌거나 뭐 이것은 저는 뭐 거의 한 일이 없고 이 진실은 끊임없이 저 나름대로 여러 사람의 어떤 집단지성에다가 인간적 갈등 또 이런 어떤 것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사정 네. 이런 게 결합이 돼서 공개되고 저는 그 다음에 나온 거니까 네. 네. 이런 점에서는 저는 단순한 해설사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공익제보자의 고뇌가 가장 크겠죠. 아무래도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설사 역할뿐만 아니라 그 질문 같이 져주는 부분도 필요하잖아요. 네. 응원해주고 네. 질문 져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하여튼 고생은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이게 진실 규명 또는 이 실체 규명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꼭 뭐 괴롭다기보다 즐거운 비명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아니 의원님, 우리 저 공익제보자는 굉장히 힘들으실 거고. 네. 네. 그렇다고 제가 즐거우면 안 되죠. 즐거운 비명이라는 거죠. 네. 하여튼 오늘은 이 공개된 녹취록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녹취록 이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를 좀 맥락적으로 단편적으로 팩트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아울러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엄중하고 진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김건희 게이트 이렇게 그 판도라 상자 열리나 그런데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거든 사실은. 온 동네가 여사입니다. 그러게요. 짜증나죠, 사실. 전당대회도 여사, 네. 미국 가서 사진 말썽난 것도 네. 여사, 뭐 온통 여사판이에요. 그래서 뭐 기승전 김건희 뭐 왜 이렇게 나라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여사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정권. 네. 뭐 심지어 전화 통화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네. 문자도 있지만 뭐 누구한테 57분을 뭐 통화를 했다. 이것도 보수 쪽에선 충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면은 여사의 늪에 빠진 정권이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나. 공직자들은 그거 수발 들기에 바쁘고 네. 어쩌다가 국가가 이렇게 됐을까. 참 국가가 품격이 떨어지고 맨 이런 문제로 그냥 휘말려 들어가니까 정말 국민들 짜증나실 것 같아요. 저 뉴스를 만드는 저희 입장도 그렇는데 이걸 계속해서 듣는 국민들도 화도 나고 짜증이 엄청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때로는 약간 그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가 어때는 또 그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는 그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적 공범의 어떤 녹취록 파문 이게 다 이제 어떤 접점이 지금 생겼는데 오늘 이 시간은 A부터 의원님과 제가 A부터 Z까지 다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주가 조작 이종호 씨의 주가적 공범 이종호 씨의 이게 녹취록이 나오면서 이 사건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될까요? 친화됐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국면이 좀 바뀌어가는 듯한 듯해요. 그래서 수사의 앞 소위 말하는 구명로비 국면에서 국정농단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큰 네. 어떤 서사적인 맥락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올해 초까지 어떤 주종이 외압설이었어요. 네. 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받는 수사단에 이렇게 국방부 또 국방부 검찰단 대통령실
이렇게 많은 기관이 개입했을까? 네. 왜 이래 외압이 또 이 외압이 수사 내용을 바꾼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내용이 주종을 이루다가 점차로 사람들의 집단 의식도 진화합니다. 네. 자꾸 왜라는 걸 묻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압의 근원은 뭐냐? 왜 그러냐 하다가 이거는 대통령의 경로를 네. 빼놓고는 네.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래 됐는데 때마침 박정원 대령 재판에서 또 공수처 그 통신기록조에서 대통령이 직접 네. 경로해가지고 모든 그 단계 예컨대 서류를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한다거나 또 회수한 다음에 박정원 대령의 그 항명 수사라든가 이런 데서 대통령과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통화 기록과 문자 네. 메시지 등이 확인이 되니까 네. 이건 뭐 경로라고 하기엔 보다도 광기라고 표현해야 될 정도로 네. 이게 어떤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경로로부터 네. 이렇게 국가가 절단날 수 있구나. 네. 두 번째 더 충격적인 거는 그런 와중에도 국가의 엘리트 공무원들이 누구 하나 직언하지 않았구나. 네. 말하자면 군 사법 질서를 네. 네. 대통령 권력자의 경로로부터 이렇게 무리하게 무자비하게 망가지는 동안에도 이거는 대통령을 만류하면서 우리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참모조차 한 명도 없었다는 거. 오히려 거기에 부하 내동해가지고 네. 방어해주고 그 방어해주고 그대로 하여튼 진행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과 그 주변이 마치 해병대에 대해서 무슨 쿠데타 진압군 같이 네. 네. 이런 어떤 그 광기 어린 사건으로 진행이 되는 게 6, 7, 8월에 드러난 사실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거 제2의 윤필용 사건이라 그랬어요. 네. 네. 박정희 대통령 때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의 쿠데타 모의 사건으로 네. 대통령 경로로 그때 무자비하게 네. 장교들 13명이 중형을 선고받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이거 현대판 윤필용 사건 아니냐. 네. 자, 이렇게 됐던 건데 이게 7월까지 흘러왔다면 7월에 이제 뜻밖의 변수가 또 하나의 반전이 발생하는데 그 경로는 그럼 또 왜 일어났느냐.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외압설에서 경로설에서 이제는 네. 드디어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공직자가 아닌 네. 비선 라인 쪽에서 대통령한테 임성근 구명 로비가 들어가가지고 네.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거 아니냐. 네. 이랬는데 때마침 한 인물이 출연하죠. 이종호라는 네. 네. 블랙펄 인버스트의 대표를 맡고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실질적 주범이죠. 네. 주포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의혹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너무 중요한 그렇죠. 변수가 지금 그렇게 됐죠. 돼버린 겁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뭐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녹취록 상으로도 봤을 때 어떤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법한 정보를 네. 네. 굉장히 정확하게 네, 파악을 네. 하고 있고 네. 또 본인 입으로 임성근을 살리기 위해서 VIP한테 풀어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네. 이런 내용들을 뭐 반복적으로 그거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허풍이라고 보기에는 앞뒤에 논리적인 일관성이 네. 있고 반복적으로 거듭 확인이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허풍이냐.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예. 정리하기로. 그래서 로비설로 다시 진화된 네. 거죠. 네. 이게 사건이 업그레이드되는 하나의 그렇죠. 양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 보면 흔히 정치도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정치를. 근데 사실 사건도 생물 같다라고 얘기해요. 수사검사들도 항상 네. 사건은 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처음에 시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 범에서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러다가 이 대통령 경로를 계기로 해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이걸 하다 보니까 구명로비설로 간 거고 그래서 구명로비 주체를 두고 이 이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공범이 녹취록에서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던 네.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그것만 있냐 봤더니 무슨 군 인사 개입이 나오고 또 경찰 인사 개입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엮이면서 소위 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인지 아닌지 모르죠. VIP랑 엮이면서 소위 말 국정농단한 개입
그러니까 국정농단으로 지금 뭐랄까 업그레이드되는 그 전환점 초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이 아까 7월에 와가지고 국면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공익 신고를 하고 나서 일부 녹취록이 이제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제보자를 뭐 언론에서 우리가 공개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보호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궁금해하는 부분 어떤 분인지 뭐 어느 정도 등장은 했으니까 그 정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뭐 그 신상을 얘기하면 저는 그렇죠. 바로 지금 뭐 신상은 얘기하면 범퍼 안 팽이가 되는 건데 이 최혜병 특검의 진상 규명을 누구보다도 갈구하던 어떤 이제 해병 병사 출신의 이 공익제보자는 원래 이 해병 선후배 간에 나눈 얘기를 평생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었고 이런 걸 공개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네네. 그 정도로 입이 가벼운 사람도 아니었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 특검이 성사되면 네. 최혜병에 대한 특검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성사되면 그때 가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조사할 수 있는 네. 내용이라고 봤던 거고 그날을 기다려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특검이 국회에서 계속 공전하고 있고 이러면서 시간은 흘러가고 통신 기록의 보존 연한도 이제 지나갈 아주 네.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니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이런 어떤 진실들이 영영 묻혀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인간적 고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정원 대령 변호인 측하고 상의를 한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론이 난 게 이게 뭐 혼자 결심한 것도 아니고 공수처에 공익제보로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난 7월 1일 날 접수한 거예요. 공수처에. 네. 그리고 네. 7월 4일 날 공수처에 가서 10시간 네. 진술을 했던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는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간 거예요. 네. 그랬는데 특정 언론에서 공수처를 취재해가지고 이 사실을 알아내고 네. 제보된 녹취 내용 일부가 언론에 샜어요. 그러니까 변호인단 측에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다. 일부를 먼저 공개한 그래서 거네요. 일부를 그 임성근 사단장과 관계된 부분을 네. 발췌해서 네. 그걸 몇몇 언론사에 기사 제공을 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일파만파 네. 지금에 와서 확산이 된 거고 이건 제보자가 뿌린 게 아니라 변호사들이.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일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커지는구나. 이게 공익제보를 했으면은 수사기관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데 네. 네. 언론의 속도가 추월해버렸죠. 네. 수사기관의 속도를 추월해버린 거고 네. 두 번째는 공수처 자체에 이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이냐 하면은 처음에 공수처에 가서 공익제보자가 진술할 땐 몰랐어요. 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공수처 사부에 송모 검사 방에서 진술을 시작했는데 그 송모 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이 진술이 그 부장검사 말하는 아니, 부장검사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 사부에 네. 이제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좀 다루겠지만 이종호 변호 경력이 있는 그 검사를 지칭하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땐 몰랐죠. 네네. 그런데 조사받고 나서 한 이틀 후에 네네. 한 법조인의 제보로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보니까 이종호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거예요. 그 도이치 모터스 그 사건 때. 자, 우선 이제 그 공익제보자에 대한 얘기인데 해병대 출신으로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제보 동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분 이런 거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알게 돼서 어떻게 제보해야겠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뭐 작년 7월경부터 그 이종호 대표하고 해병대 선후배로 잘 알게 돼 있었고 또 원래 골프 초청도 받았고 네. 식사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레 친해진 건데 작년 3월에 처음 만났다 그래요. 네. 해병대 그 포항에서 상륙 훈련 참관하는 초청 행사로 갔을 때 선후배관으로 서로 만났다라는 그때 거죠? 처음 만났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몇 번
전화 통화하고 식사 모임 있고 뭐 해서 예. 골프 모임 한번 하려다가 불발됐고. 예, 그건 불발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해병대 선후배 사이였던 거죠. 예. 해병대 선후배 사이에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전해 듣거나 아니면 전화로 이종호 씨의 본인 얘기를 듣거나. 예. 대화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둘만이 아니라 전직 청와대 경호처에서 경호부장 출신의 송모 씨가 있고, 네, 거기도 해병대 출신이죠. 예, 여긴 다 해병대입니다. 네, 그리고 경찰 간부 출신의 또 최모 씨, 네, 사업가도 있고, 이렇게 하면 5명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골프 모임이었어요. 네. 이게 골프 모임이었는데 그 골프는 불발이 됐습니다만은 인간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느 사이에 임성근 사단장 팬클럽 같은 모임으로 성격이 네. 진화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임성근 사단장 사성장군 만들기. 네. 그거 이제 조금 이따 이렇게 녹취록에 이제, 나오니까. 네. 막 성격이 이제 점점 진화해 나가는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이 최상병 사건이 그러면서 어떻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하고 연결이 이렇게 돼가는 국면이잖아요, 지금. 그 접점이 어느 부분에서 접점이 생기게 된 겁니까? 역시 이종호라는 인물이 사람이죠. 되는데 사실 이종호 씨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네.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의 주포라고 하지만 그 일당이 네. 이 주가 조작의 어떤 성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공동 운명체 같이 이렇게 결속이 돼 있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먹고 튀고 나가면 안 되거든. 네. 그랬는데 김건희 여사나 권오수 회장은 엄청난 돈을 벌었죠. 네. 그 중간에 엑시트 네, 나가면서.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주식을 갖고 남아 있었던 거는 이종호였죠. 네. 그런데 떨어지니까 이제 손해를 봤죠, 본인은. 그랬나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심 판결을 하면서 법원에서 했던 그 이종호 씨에 대한 설명 부분이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투자자문회사 이제 다 아시죠? 블랙펄 인베스트를 운영하면서 주포,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주포인 김땡 무슨 형과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 권오수 이제 도이치모터스 전 대표죠. 사이에 연락을 중개하고, 주포와 이제 권오수 대표 간의 연락을 중개하고 위탁받은 계좌들 및 직원 가족명의 계좌를 시세 조정에 동원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동원하는 명의 계좌 여기에 김건희 여사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김건희 엑스파일이 나중에 그렇죠. 이종호 씨 사무실에서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이라든가.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 해병 모임에서 해서 그 아까 공익 제보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서 지금 이제 접점이 생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공익 제보자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 이종호라는 사람과 해병 모임에 이제 그에서 같은 모임을 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알게 된 걸 공익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접점은 그래서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지금 최상병 사건이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왜 갑자기 임성근 구명로비에 이렇게 가냐? 이제부터는 지금 이제 녹취록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건희 여사 얘기도 사석에서 이종호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언론 보도에는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 이름까지 따박따박대고, 네. 이 민원은 누굴 통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도 했더라, 이종호 씨가.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했고, 네. 그다음에 이종호 씨가 이게 녹취가 문제가 되고 나서 언론의 해명도 자기가 녹취록에서 나오는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한 거다. 네. 네. 오히려 시인하기에 이르르고. 네. 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네. 어떤 VIP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라든가 이런 어떤 그 대통령과 그 여사를
동원했다는 거를 네. 굉장히 여러 번 과시를 합니다. 네. 이걸 공익 제보자가 고스란히 다 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일본 녹취가 됐던 거죠. 네. 근데 과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현재는. 자, 그러면 이종호하고 김 여사의 관계 그리고 이종호와 윤 대통령의 관계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계좌 관리했다는 것 외에 추가로 조금 드러난 게 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공익 제보자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수사를 해달라. 사항인데 네. 저는 이제 해설사 입장에서 보면 네. 이종호 씨가 대통령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정말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냐를 얘기하는 건 이제 수사상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네. 관계가 없다면 나올 수 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말하는 정보의 내용이 대통령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이제 군 운영에 관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도 군사 문제 30년 넘게 다뤄왔는데 네. 제가 범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은 국방장관 곧 바뀔 거다. 네. 실제 바뀌기 2달 전에 예언이고. 네. 그건 언론보다도 한 달이 빨라요. 언론이 이제 교체 검토라 그랬는데 네. 그 보도가 나오기 전보다도 한 달 반 이상 빠르고.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그다음에 그때는 개각 시즌도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최상병 사망 이전부터예요. 네. 대부분 언론은 최해병 사망이 있고 나서 네. 야당이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 네, 네. 사실은 탄핵을 추진한 것도 아니고 엄포만 났을 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추진한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질했다는 건데 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 탄핵한다고 장관 자르는 네. 정부입니까? 네. 이상민 장관 그렇게 탄핵 재판 헌법재판까지 네. 간 것도 안 자르고 지금도 장관질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거기다 갖다 붙이는데 야당 핑계를 대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종호 씨가 진실을 아는 것 같아요. 네. 한 달 반 전에 벌써 그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네. 바뀌고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사송장군 나온다는 걸 내년에 발표할 거다. 그 내년이 올해인데 네. 올해 진짜 4월에 발표해요. 네, 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언론에 이제 그 부분이 보도가 됐는데 작년 8월달 그 녹취인가 등장을 하죠. 아니 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나오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네. 군 대장이 정원이 8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육군에서 대장 자리 하나를 양보해야 네. 해병대 몫이 생기는 거거든요. 육군이 미쳤습니까? 그걸 양보하기. 아, 이건 육군본부 비상사태지 그래. 그래서 이거는 군의 폭넓은 의견 수렴이 돼야 되고 군의 양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오늘날까지 육군이 네. 자기들 대장 자리를 해병대에 양보할 수 있다는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보기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네. 실제 검토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네. 뭐 일부 언론은 그냥 보도가 됐죠. 제일 많이 나온 보도가 뭐냐면은 해병대 사성장군에 대해 연구 용역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 네. 보도가 다였어요. 네. 근데 그건 연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군 간의 정치적 관계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는데 이종호 씨는 내년에 발표할 거다. 네. 그런데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공 아닙니까? 네. 엄청나죠. 네. 아니 그 얘기를 어디가 보니까 한겨레 칼럼에다 천공의 신공보다 더 안 신공이라고. 더 센 신공이 나타났다. 이렇게 탁탁 맞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부분은 네. 우리가 군사 문제를 바라보니까 보이는 건데 이제 시중에 제가 방송 토론 같은데 보수 패널들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러겠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 공약이었어요. 해병대 네. 사군 체계 20년 넘게 대통령이 해도 안 됐던 거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은 돼 포함이 있었던 돼 걸로 있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공약 안 낸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이래로 다 냈지.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알아요. 정치권은 의례껏 내는 공약이고 의례껏 실행이 안 된다. 근데 진짜 발표가 나와가서 충격적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실행이 안 됐습니다. 결국 합참 차장 사성장군 직위가 이제 생겼는데 거기에 육군이 가거든.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 뭐냐면은
어떤 대통령실 일각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쪽에서 차장의 해병대 출신을 안 치려고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성 장군을 만들려 주려고 만들려 했다. 했는데 올해 인사에서 육군이 진출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2026년에 뭐 그 해병대에서 나온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불가능한 그 시나리오를 대통령실이 그래도 올해 4월에 발표한다고 하는 그 예측력이 놀라운 거예요. 네. 그건 더 놀라운 거죠. 거의 천기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요런 그 연도 내년에 발표 2026년에 가서 임성근 사단장을 그때 사성 진급시키겠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은 3스타로 진급시켜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다가 네. 제가 이진동 기자님하고 그 올해 초에 어디 식당에서 소주 먹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네. 현 정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해병대 사령관을 시킬 것 같다. 네네. 예, 그 얘기했습니다. 제가 네, 그런 네, 말씀드린 적이 기억납니다. 있거든요. 김교환 사령관에 대해서는 일도 없고 사성시킬 그렇죠. 생각이. 네, 네. 그래서 내보내고 네. 임성근 사단장을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사령관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통찰할 네. 수 있는 최대치인데 네. 그랬는데 지금 뭐 뜻하지 않은 최해병 사건으로 차질이 생긴 거지만 그런데 그 해병대 사령관 다음에 2026년에 사성장군이 될 적임자는 임성근인 네. 거예요. 여기까지 다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고 이걸 정교하게 이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레벨에서의 정보가 아니면 네.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프로세스를 알고 추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임성근의 로비를 받아서 그 프로세스를 대통령실에다가 주입시켜서 그걸 실행하도록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쎄 그런데 그 정황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아직은 안 지금 나왔죠. 네. 스모킹 건 하나가 열릴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외로 이 이야기의 실마리가 다음 박정훈 대령 공판에서 밝혀질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공수처가 네. 임성근 사단장이 로비를 했느냐 여부를 그렇게 규명하려고 애를 쓰다가도 네. 그 휴대폰에 비번을 못 풀어서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추궁하지 못했거든요. 피의자로 입건해서 네. 뭘 들이대야 되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기자가 취재한 바로 임성근 폰이 풀렸다라고 하는데 아직 안 풀렸는 모양이죠? 그래서 공수처 실력으로는 못 푸니까 네.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로 현재 포렌식을 해달라고 그 휴대폰을 넘긴 상태입니다. 네. 그럼 통화 내역은 아직 통화 내역도 안 나왔나요? 통화 내역이 예.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법원에서 공개 신청을 한 모양이죠? 네, 변호인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이번 주에 그러니까 수용해서 채택을 해줬어요. 증거로. 그러면 다음 주 중에는 나오겠네요. 나오죠. 이제 지금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예요. 1년이 지났으니. 네. 그때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변호인 요구를 수용해가지고 네. 임성근, 네. 그다음에 이시원, 네. 그다음에 김형래, 네. 예, 이 김형래 씨는 당시에 대통령실에 그 해병대 대령으로 네. 가 있는 네. 이 사람도 초기부터 수사 계획서를 요구했던 이 사건의 주요 인물이고, 그다음에 기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네. 이 4명에 대한 변호인 요청, 통신 사실조회 기록의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인 거네요. 받아들였다. 받아들였으면 오늘이 지금 토요일이니까 다음 주 중에는 지금 변호인 손에 넘어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수용한 지가 불과 며칠 안 됐어요. 며칠 됐어요.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쯤면 넘어올 수가 있고 변호인 손에 들어와야 되는데 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이 통신기록 조회와 공수처에서 공익제보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걸 지켜볼 상황이고 저는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또는 8월 초까지 국면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중요하죠. 지금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입법청문, 그러니까 탄핵 청문회 대거 증인으로 등장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청문회가 열린다. 그렇죠. 청문회 있고 아까 말한 이게 통신 사실 조회 이 내역이 나올 거고 또 하나는
공익제보 내용들이 또 이제 녹취록들이 또 뭔가 또 등장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7월 말 8월 초에 다 몰려 있어요. 네네. 재판, 국회 청문회, 그다음에 공수처의 어떤 네. 검토. 네. 이게 지금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가 왔죠. 용산이 대단히 긴장하겠네요. 긴장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네. 미쳤어요. 네. 무너져 버렸어요. 사실 엊그저께 그 녹취록이 공개된 다음에 언론에 7월 9일인가 지난주가 되는 것 같은데 7월 9일인데 그 다음 날 일제히 관련자들이 해명을 동시에 다 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지금 급하긴 급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정권에서는 지난주죠.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를 분기점으로 해서 일제히 공세 전환을 하던 디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특검법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거부권 행사하고 임성근 사단장이 모든 언론에 협박 네. 메시지를 보내고 이메일 보내서 20일까지 사과 안 하면 민형사 책임. 난 현역 군인이 이런 것도 나 보다 처음 봤고. 그런데 아마 한 군데도 사과 안 했을 거예요. 단 한 군데도. 아니 누가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안 되는 얘기를 협박을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있나 배후에 강한 힘이 밀어붙이는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이 어떤 정권 보위의 천병으로 임 사단장이 이제 나서는데 본인 명예 회복으로 보기엔 너무나 뒤에 컨트롤 타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이런 문제라든지 뭐 또 권성동 의원이 나와서 공익제보를 공격하는 거라든지 거꾸로 이제 후퇴하다가 도령 공격으로 태세 전환하는 신호탄이 그때 경북경찰청 그 수사 발표한 그날부터예요. 네. 그랬는데 그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웬걸 이번엔 공수처에 공익제보가 다시 들어가면서 국면이 바뀌네. 그러니까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저는 이 정권은 사실 망한 정권이라고 봐요. 관리가 안 되는 정권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예, 그리고 지금은 뉴스가 옛날엔 공수처나 무슨 박정원 대령 재판이나 이런 데서 예측 가능한 정보가 언론에 터졌다면 녹취록이나 이런 거는 그 바깥에서 게릴라식으로 막 터지는 뉴스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예측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 지금 저 성문 안에는 저 성을 방해하는 저 성 안쪽에는 완전히 무너진 정권이 존재한다 이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녹취록 얘기가 나왔으니까 녹취록 내용으로 가보면 이 녹취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론에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막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변호인단에서 공개한 녹취록이라 그럴까요? 뭐 전체가 뭐 몇 개 정도 됩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니 그런데 이게 언론에 알려진 대로는 18개 뭐 19개 파일이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약간씩 숫자가 좀 맞지가 않고 그리고 분명한 거는 저는 녹취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전부 취재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도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공익제보가 된 거를 받을 수도 없고 그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확한 정보를 해설을 하려면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 그랬고 우린 기다려줘야 되겠다는 얘기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까 녹취록은 구하지 못했어도 그 대략적인 언론에 보도된 숫자가 맞고 18개, 19개 또 이런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제보자가 모든 통화 기록을 다 제보한 것도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 박정원 대령 이런 어떤 이들과 관계돼 있을 법한 거를 좀 넓게 해석해서 요로 정도 파일을 추려한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원님을 모셔서 여쭤보려고 한 게 뒤에도 한 번 더 여쭤보겠지만은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 박정훈 대령하고 관계된 것만 있는데 뭐 통화 분량이 4분 몇 초인데 공개된 건 1분 정도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외의 것들 소위 말하면 여기에도 써놨지만 이런 어떤 게이트로 볼 수 있는 어떤 실마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생각이 감각적으로 뭐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뭐가 그럼 더 큰 게 있냐 이런 걸로 이제 설왕설래하고 저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오로지 뭐 네. 다른 건 다 빼고 임성근 사단장의 박정훈 대령 사건에 초점을 맞춘 부분만 엄선을 하고 네네. 그 중에 관계된 내용만 이렇게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는 부수적인 일이 어쩌면 뭐 그 부수적인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할 수도 있을지라도 그렇죠. 대부분 그 부분은 공개 과정에서 삭제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변호인들은 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변호를 하는데 그 부분에 국한해서만 지금 알더라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저는 공개할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그 그러고 나서 목적에 충실한 거죠.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녹취록들이 입법 그러니까 저기 탄핵 청원 청문회라든가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 더 공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은 해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9일 날 청문회가 고비죠. 네. 거기서는 일단 녹취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떤 진술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종호 씨가 이 최근에 해명한 걸 보면은 완전히 하나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는 본인의 초식 하나가 나왔다.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VIP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다음날 또 번복해서 김건희 여사라 그랬다가. 이런 것도 그렇고 또 그 공익 제보자한테 자기는 전화를 받기만 했지 전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거나 이것도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네네. 본인이 했다거나 그런 부분이 다음 질문인데 그런 어떤 황당한 대목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황당하죠. 그러면서 언론 쪽에다가 나 원래 허풍이 센 사람이야. 나 원래 실없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다 앞으로 나올 진실이 뭐든 간에 믿지 마. 그런데 언론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대다수 기자들 이렇게 전화 받아보면 이종호 씨 그 허풍이 센 사람이죠. 조금 사기꾼이죠. 또 뭐 앞뒤가 안 맞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종호 씨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최순실 청문회 때 장시호가 특검에 가서 자기가 빠져나갈 부분은 저 원래 가끔 미쳐요. 저 원래 이게 전략이었다고. 그렇죠. 더듬스 놓거나 아니면 이런 허풍 허세 막 들어서 모든 말들이 다 허풍 허세 있냐 희석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그때 전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 전략을 한다. 진짜 그런 사람이냐? 아니에요. 너무 멀쩡해요. 당연하겠죠. 돈 관리하는 사람. 앞뒤가 딱딱 맞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임성근 사단장 뭐 VIP한테 뭐 풀어놨다 어쨌다 하는 그 허풍 이게 허풍이라고 하는데 근데 반복적이고 일관되고 그리고 그렇게 VIP한테 풀어놨다가 언론에 이 사건이 너무 커져서 이 부작용이 이렇게 나왔다는 기승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가상세계라고 하기에는 현실 감각이 딱딱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너무 멀쩡하신 분이고 정보가 정확하고 판단이 명석하다. 그리고 인간성도 나쁘지 않아요. 주변에 내 평가를 들어보니까 사람은 다 좋다 그래요. 아니 판단이 명석해야만 이게 계좌 관리 남의 돈 관리를 하면서 남의 돈을 벌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이런 식으로 허세 부리고 허풍 해가지고는 이 남의 계좌 관리를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만나보지도 못했고 뭐 전화를 했더니 계속 안 받아서 통화도 못 해봤는데 김건희 여사 계좌를 맡기고 돈을 맡길 정도면 그 정도면 명석한 거 아니에요? 판단력이라든가 믿는 거니까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와서 이런 국면에서 이런 황당한 변명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급했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그러다 또 다음날 번복하고 이러면서 본인이 고의로 허풍쟁이, 실없는 사람, 또 가끔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판도라 상자가 열릴 수도 있겠다. 지금 저기 써놓은 것처럼 이런 위기가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못 열리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아까 그러는 이제 황당한 해명 통해서.
자, 그럼 녹취록으로 가보면 여기서 지금 가장 급하게 된 게 VIP가 거론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8월 9일 녹취록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육성은 방송에서 나온 걸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8월 9일 녹취가 임성근 사단장하고 정면으로 지금 주장이 충돌하는 대목입니다. 네, 한번 CG도 있는데 CG 한번 올려주시면 그 8월 9일 날 그 부분이죠. 사표 낸다 그랬는데 뭐 내지 말라 그래라. 내지 말라 난리 났대요. 라고 하니까 이종호 씨가 그 경호처에 있는 직원한테 뭐 연락을 받았는데 사표를 낸다고 해서 내가 내지 말라고 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임성근 사단장 입장은 8월 2일 날 사의 표명한 게 반려가 돼서 이미 정상 복귀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8월 9일 날 생뚱맞게 무슨 나에 대한 구명 로비냐 네. 이러면서 구명 로비는 없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것도 수상한 거예요. 네. 아니 임성근은 이종호 씨를 모른다며요. 네. 모르는데 로비가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종호 씨하고는 단 한 번도 연락해 본 적도 없고 만나준 적도 없고 그렇게 해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는데 네. 근데 제3자가 자기가 또 모르게 로비를 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네. 이것도 황당한 해명 아닙니까? 이게 점점 수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네. 이 말들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리고 8월 9일이 어떤 날이냐. 네. 그날이 원래는 8월 2일 날 경북경찰청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한 서류를 국방부가 탈취해 왔잖아요. 국방부 네. 검찰단이. 네. 그랬는데 이 서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강제로 뺏어오긴 했는데. 네. 누구 혐의 대상에서 빼고, 혐의 사실 빼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류가 검찰단에서 뺏어왔는데 검찰단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네. 네. 이래가지고 폭탄 돌리기가 시작이 된 때입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국방부 차관이 총대를 메고 하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급기야 국방장관이 나서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걸 맡아서 네. 재검토를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날입니다. 8월 9일이. 그러니까 국방부 조사본부에 배당된 날. 네. 배당된 날이에요. 네. 그것도 반강제로 배당시켜서 조사본부가 안 받으려고 일주일을 버텼던 거지, 그러니까. 네. 그래갔는데 9일날 장관이 명령으로 해서 강제 배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때가 구명 로비가 왜 안 필요합니까? 이때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죠. 예, 이때도 필요하죠. 지금 그 전에도 근데 사실 그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서류를 탈취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로비를 해줘야지. 그래야 9일날 그렇죠. 유리하게 네. 배당도 되고. 네. 그랬는데 자기 목숨이 걸린 때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이때가. 네. 뭐가 로비가 필요 없어? 네. 이상한 일들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이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날이 아니라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9일날 상황 얘기가 아닌 거지. 그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8월 9일 날 두 통화가 있는데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제 저녁에 이루어진 거라면 아침에는 또 그러니까 이 공익제보자가 이 아침에는 경호처 직원하고 또 통화를 한 내용이 또 지금 공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공익제보자 이때만 해도 좀 뭔가를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경호처 직원에게도 전화하고 네. 오후에는 또 전화가 마침 이제 이종호 씨한테 전화가 오니까 또 확인하고 이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주로 이제 그 공익제보자 임성근은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호처 직원이 뭐 이제 막 수사단장이 오버해가지고 오버해가지고 피의자도 아닌데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관들한테 알려야지 상관들한테도 안 알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상관이라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말한 임성근한테도 알려줘야지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건 김계환 사령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계환 사령관한테. 예.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한테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다 했고. 네. 그리고 김 사령관이 이때는 네. 해병대를 오해한 거예요. 수사단장이 무단으로 이첩한 걸로 네. 오해를 하는 거죠. 아니 이제 8월 9일 날은 8월 2일 날 이미 그 상황은 끝났는데 8월 9일 역시 아직까지 그 오해가 계속되고 있던 상황인가요?
당연하죠. 그건 지금까지도 논점 아닙니까? 네. 아니 해병대가 해병대 수사단이 그런 게 아니고 해병대가. 그게 아니라 그 수사단장이 그놈이 월권을 한 거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다 뭐다 이런 건 해병대 사령관이라 그 위에 다 통제받고 지시받고 해야 될 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상관이라는 거는 사령관을 그렇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어찌됐든 간에 사령관한테는 다 지시받고 이첩까지도 다 보고하고 간 거잖아요. 그게 박정훈 대령의 주장이고 네. 검찰의 주장은 지시를 어겼다는 건데 네. 우리 박정훈 대령 쪽에서는 지시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지금 재판 내용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이제 순전히 임성근 쪽에서 지금 경호처 직원은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알려진 내용이 VIP 얘기, 아까 얘기했던 오후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VIP라는 게 논쟁이 된 거잖아요. 지금 VIP가 누구냐라는 게 아까 얘기인데 그 해명을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그랬다. 지금은 김건희 여사라고 그랬다가 이게 인정을 하면서 허풍이다 허세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라고 인정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통상 VIP는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김건희 여사라고 하면서 그냥 VIP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종호 씨가 네. 저는 김건희 여사한테 한이 맺혀 있다고 봐요. 저기 어쩌면은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VIP는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건 뭐 본인은 평소에 그걸 V1, V2로 표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V1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 V2를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저기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 VIP는 김건희 여사였다. 네. 이렇게 또 지금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네. 다만 근데 그게 허세였다, 허풍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말이 허세였다, 허풍이었다 그러는데 아니 무슨 허세, 허풍이 네. 저기 자기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여가지고 그 위험한 네. 누가 봐도 이건 자기의 그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네. 그런 허풍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여전히 제가 보기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네. 나는 김건희 여사한테 저기 받아낼 채무가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들리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이에는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는 관리받는 사람이고 네. 그 이익 공동체 아직 일원이라는 걸 또 과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복합적인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 두 번째 모두 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지칭을 했다 하면 애증 관계라고 합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다 그 두 가지 관계 속이 다 국정농단으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구명 로비가 이루어졌다면 아니 이런 비공식 라인이 국가의 공적 의사결정 체계에 침투하고 간섭하고 들어왔다는 걸 우리는 농단이라고 이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VIP 얘기도 있지만 그 문자로 3부 체크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3부 체크하고 3부 톡은 주가가 급등한 부분. 이게 이 부분은 사실 돈이 개입되면서 상당히 부패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 얘기했는데 참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관심사이기는 한데 네. 이건 녹취록을 봐서는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 녹취록에서 뭐 그런 부분들이 삼부 토건이 언급되고 그러니 뭔가 여기서 큰 어떤 그 하나의 주가 조작 내지는 뭐 어떤 농단의 그 구조물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녹취록을 본 적도 없고, 그걸 갖다가 그 설령 봤다 하더라도 지금의 양상을 보면 그 구조물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해줄 만한 사항인가도 의문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을 빼놓고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분명히 3부 체크하고라는 말이 나온 시점 작년 5월 13일. 14일. 네. 그 다음에
저기 그거 한번 올려줘. 문자 메시지 한번 올려줘 보시죠. 5월 예. 14일. 예. 그다음에 이제 삼부 토건이라는 말이 나온 9월. 네. 그러면 한 넉 달 이상의 어떤 거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간이 블랙박스예요. 음. 그런데 인푸트 즉 뭔가 3부 체크하고 뭐 이런 어떤 직후부터 요게 이제 인풋 단계인데 그때부터 주가가 천정을 뚫고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우연치고는 너무 그게 공교로운 거죠. 그때가 1,000원대였는데 네. 8월에 5,000원대니까 5배 이상 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9월쯤에 요게 네. 약간의 조정기를 거치는데 여전히 끌고 가는 힘이 좋습니다. 네. 약간 내렸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굉장히 저기 보면은 요 기간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블랙박스인데 이때 일어난 일들을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이 네. 와서 김건희 여사하고 네. 여사 정상회담을 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사업을 발표했고 그게 네. 5월 17일. 네네. 여사 정상회담은 5월 15일. 16일이네요. 16일입니다. 방한한 게. 네. 예. 그런데 16일. 그다음에 17일은 재건 지원 네네. 발표. 그다음에 7월에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네네. 그 앞에 또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하고 양자회담이 또 한 번 있네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자회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자회담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또 G7 정상들이 다 우크라이나를 갔다 왔고 네. 그래서 이것만을 특화해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네. 있었고 이때 우크라이나 방문을 약속했고 7월에 폴란드를 경유해서 우크라이나의 비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오픈을 한 거거든요. 네. 그때 수해로 우리가 50명 넘게 사망해 난리가 오송 참사가 일어났고. 네, 오송 참사. 그런데 계속 그 일정을 강행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때 폴란드 했던가요? 리투아니아에서 쇼핑 사건이 있었잖아요. 명품 쇼핑 사건이 있었고. 네, 리투아니아에서. 예, 근데 그건 뭐 이 사건과 직접 관련 없으니까 빼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7월에 방문을 했는데 그때가 삼부 토건이 이 우크라이나 사업을 거의 독식한다는 걸로 시장은 네. 정보가 인풋 돼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에 뭐 1,000조가 투입된다. 네. 그 재건 자원 1차로만 그래요. 네. 1,000조 원이 투여되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걸로 아주 뭐 네. 경제지마다 이거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황당해 보이는 이유가 당시에 뭐 포린 어페어즈나 또 영국의 더 타임스나 뭐 저 독일 슈피겔지나 이런데 제가 쭉 본 기억이 나는데 이 재건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재건 지원을 할 유럽 국가들의 능력이 없다. 네. 재건 지원을 하려면은 이 돈을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 재정 적자에 완전히 이제 비명을 지를 때라고. 네. 근데 우리 언론만 그렇게 써. 우리 언론만. 네. 이 모든 과실은 삼부 토건이 따먹어.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이 그렇게 쓴 거는 대통령실이 그걸 조장이라고 그러는 거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플랜 하에 그냥 밀어 넣은 거 아닙니까, 언론을? 그게 영업사원 1호 프레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네. 대통령 영업사원이 1호라 그게 목표까지 있어요. 500억 달러 수주해 오겠다. 네. 그게 뭐냐면 원전, 방산, 인프라 3개입니다. 네. 근데 폴란드에 가선 방산을 홍보한 거야. 네. 폴란드가 우리 무기 많이 사준다. 네. 여기선 방산되고 우크라이나엔 인프라죠. 네. 건설 재건인데 원전은 이제 뭐 하다가 작년 4월부터 이제 이 얘기는 쑥 들어갔고 남은 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업사원 1호 캠페인이 네. 어마어마하게 나가면서 우크라이나와 삼부 토건이라는 게 모든 국정의 어떤 그 하나의 총알하고나 할까? 네. 이걸로 우리 팔자 고치는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안 거예요? 그냥? 천조 시장이 열린다는데, 세계가 다 저거 어떻게 재건하냐 그러는데, 우린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당시에 월가의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컨설팅 기관이 들어가서 네. 그 키이우에서 향후의 재건 지원 사업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우리가 끼지도 못했다고. 네. 뭔 근거로 네. 이런데 우리가 천조 시장에 뛰어드냐고요. 이걸 그러니까
무언가 만들어진 국면이라는 인상을 내가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현실하고 맞질 않고. 1년에 이걸 진행된 일들을 보면 충분히 저도 만들어진 일들 아닌가. 그런데 이걸 왜 이종호 씨는 네. 사전에 알고 있는 듯한 행보를 보이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그 실체가 삼부 체크. 모호한데 네. 이게 블랙박스로 남아 있어요. 이건 녹취록으로도 다 입증이 안 돼요. 근데 이건 별도 수사를 해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건 입증은 그렇게 쉬운 일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일들이 과거 시점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알려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멋진 해병이라는 단체방에 그 3부 체크했던 단체방에 있는 사람들 그 주식 계좌만 분석을 하면 바로 나오는 거죠, 이게. 그건 해볼 만하죠. 그런데 네. 뭐 제보자가 일각에는 뭐 그 같은 주가 상승의 수혜자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확인은 해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나머지 사람들 얘기예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익 제보자가. 네. 네. 아니 그런 게 있었다면 제보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네. 그건 이제 공익 제보를 하다 보면 이런 큰 사건에 공익 제보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보는 측이 있고 불리하게 작용하는 측이 있는데 그래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마타도가 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음해성 논리들이 많이 있고 그러는데 제보자는 우크라이나 주식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전혀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전문 지식도 없고 주식을 산 적도 없고 사실은 무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데서 드러나는 신호를 보고 우리가 보니까 다른 그림이 보이니까 문제인 것이지 그렇죠. 정작 공익제보자는 이런 내용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체크라는 내용을 공유했던 사람 중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건 알아봐야죠. 네. 그러니까 국회 정무위가 이번에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데 인사청문회라든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이거 조사해라. 이런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종호 씨가 과연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실에 알만한 정보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전부 대통령실 정보.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 대통령실 정보를 얘기했다라는 거는 관계가 여전히 지속된 네트워크가 지속이 되고 있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수혜자가 3부 토건 주가 급등의 수혜자 중에 누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을.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박정훈 대령 사건으로부터 나온 어떤 별개의 사안이지만은 임성근 로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따로 떼서 볼 측면이 있고 여기서 이종호 씨가 어떤 인물이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내용이라는 거 이런 점들은 좀 분별력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근 금융로비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종호라는 사람을 매개로 해서 국정농단하고는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떨 때는 군 인사, 어떨 때는 사전 정보,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모아서 보면 어떤 뭐 국정농단이다 이건 수사를 해봐야 하는 거지만은. 하나의 어떤 대통령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어떤 모종의 그 관계를 궁금하게끔 만드는 사실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김 여사 어떤 계좌를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떤지 모르는 거죠. 글쎄, 그거는 뭐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도이치모터스 이후로는 그런 어떤 상황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재미를 못 봤는데 김건희 여사 모녀는 23억을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그 23억이라는 돈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에도 그것만큼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사의 재산인 두 사람이 합친 거잖아요. 장모 계좌와 김 여사 계좌가 합친 거니까 합친 건데 일부가
재산에 포함이 돼 윤 있다고 봐야 대통령 돼. 재산이 60억이라는데 그 재산 70억. 70억이라는데 그 부부 재산이거든요. 거의 90 몇 프로가 김건희 여사 재산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 저기 저 70억에 90 몇 프로라는데 그럼 윤 대통령 이건 자기의 재산 신고를 한 건데 그 돈 중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부 재산 공동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제 공동체. 이거는 이 재산을 누가 만들어 줬을까? 이종호.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이 얘기즉슨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 삼부 토건 주식 급등과의 연관성도 조사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얘기죠. 네. 이 3부 말고 더 중요한 녹취록들은 없습니까? 뭐 이것 말고도 조금 더 나올 것도 같은데 아까 지금 나온 게 군 인사 개입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이제 그 열백 건의 내용은 핵심은 언론에 거의 다 나왔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익 제보자가 그 공수처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네. 거기서는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모른다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스토리라인이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네.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스토리라인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8월 9일날 전화 통화에서 VIP 얘기하겠다라는 게 나오고 그 8월 28일인가에 이 아까 이종호 씨와 공익제보자가 저녁을 먹으면서 한 2-3시간 정도 얘기를 하는 그 날이 있더라고요. 그게 8월 28일인데. 네. 근데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언론에까지는 녹취록 보면 그 당일날 헤어지고 가면서 이종호 씨가 공익제보자한테 전화해서 오늘 얘기는 비밀로 하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비밀로 하자고 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네. 자꾸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유보적인 태도를 가져야 나중에 엄밀한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2시간 반이라는 게 이제 전부 다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한 거라 할 땐 저는 좀 회의적이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임성근 사단장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쭉 다시 한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정리해줬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예. 네. 그리고 그걸 8월 28일쯤에는 언론에 이제 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네. 이제는 조금 비밀로 하자고 단속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8월 초만 해도 이게 뭐 이렇게 커질 줄은 누구도 예상 못했거든. 그렇죠. 그때는 근데 8월 28일쯤에는 그 항명수괴죄가 지금 그건 진즉됐고, 그때 8월 28일쯤에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문제가 있죠. 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 전날 네. MBC 스트레이트에서 아, 그렇죠. 네. 이 사건의 몸통은 대통령의 경로였다라는 네. 문건을 최초로 터뜨리죠. 네, 대통령 경로 보도 다음 날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그 대통령 경로설은 그 한 2주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제일 먼저 터뜨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안 믿더라고. 그런데 2주가 채 지나지 않아서 MBC 스트레이트 보도가 터졌는데 이 보도의 여파가 너무 커서. 네. 그런데 저는 그 보도 경위를 알아요. 저도 관여돼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했을 때 별 반향이 없어서 네. 이번에 뭐 MBC가 또 한 번 내겠지 했는데 28일쯤 돼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일파만파 확산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MBC는 이 문서상으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냐면 박정원 대령 측에서 나중에 재판에 대비해 가지고 그렇죠. 모든 그 사건을 일지화하고 네. 기록화할 때입니다. 네. 근데 이 공익 제보자는 이 사실을 몰라요. 이때 당시에. 아, 이때만 해도. 예, 네. 모릅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문건이 있는지 그런 네. 내용을 모르는데, 그런데 MBC에서 떡하니 보도가 나오니까 공익 제보자가 아니라 이종호 씨가 긴장을 한 거예요. 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거기에 뭐가 포함됐고 대단한 게 있다기보다는 상황 자체가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때만 해도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공익제보자를 아군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뭔가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해도 이해해 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그렇죠. 얘기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8월 9일쯤에는 뭐 그냥 사표 내지 말라 그랬다. 내가 VIP한테 뭐 이걸 풀어놨다. 여기서 VIP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네. 그건 본인 입으로도 확인한 거예요. 그랬는데 28일은 그냥 자기들끼리나 나눌 법한 대화가 언론에 이제 경로 뭐 이러면서 나오니까 네. 이젠 뜨끔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그 정보의 맥락이 달라진다는. 네. 그러니까 저렇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때부터 나온 거 아니냐. 네. 이건 제 추론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이 전화 통화한 부분들은 다 녹취록이 있으니까 녹취록으로 제출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빠진 부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부분들은 진술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간 내용은 진술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이 만남도 녹취가 있는 건가요? 만남에 대한 녹취는 아직 없는 것으로. 그럼 그 내용은 진술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10시간 조사를 받았다면서요. 그럼 10시간 동안 진술이 충분히 됐겠네요. 충분히 이루어졌으리라고 보고 네. 그 28일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날에 그 사석에서의 대화도 진술이 다 된 걸로. 다른 이건 뭐 중요한 날의 공소처에서. 사석에서라면 어떤 그건 뭐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예컨대 이것도 뭐 제가 주변을 다 취재해보고 공수처 쪽도 알아보고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도 하다 보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네. 다른 사석에서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행하는 직원 이름을 따박따박 말한다든가. 예. 또는 유모 씨 얘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민원이 있으면 김건희 여사 쪽에 전달하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게 왜 그렇게 짐작이 되냐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종호 씨, 이종호 씨하고 그 청와대 경호처의 송무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걸로 네,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만날 때. 음. 네. 그럼 8월 28일 날 만남도 송모 씨가 같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1대1 만남이었던 건가요? 8월 며칠요? 28일 아까 2시간. 그건 둘이 만난 거죠. 그건 둘이 만난 거고. 그 그러니까 외에 자꾸 다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얘기하는 건 네, 그게 네. 거기서 뭔가 큰 게 나올 거라는 건 너무 과한 기대 같고 네. 다른 데서도 조금씩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이제 어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결정적인 증거냐 하는 데는 또 따져볼 여지가 있고 네.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공익 제보자라 상당히 지금 알려주기는 변호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는. 글쎄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신상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신상의 문제긴 한데 이미 언론의 보도가 변호사라고 나오니까 나왔더라 하더라도 네. 제가 그건 말하는 것 적절치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변호사라면 이게 법률적인 지식도 있고 그런 어떤 그 굉장히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일반인들하고 좀 다르게 법률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술이 저는 상당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다 됐는데 19, 26일 날 그 아까 얘기했던 탄핵 청원 청문회가 있는데 여기에 증인들이 대거 증인 채택됐어요. 관련자들이. 뭐 이종호 씨도 나오고 임성근 사단장도 나오고 전부 다 지금 채택이 돼 있어요. 39명인데 김 여사도 채택돼 있고 그리고 근데 여기에 좀 주목할 만한 증인들이 또 있습니까? 혹시 공익제보자도 이게 나옵니까? 아니 그걸 얘기한 공익제보자가 누군지 확인이 네.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말씀드려서는 안 되는 거죠. 네, 39명이어서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게 말썽이 생긴 겁니다.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이제 대통령실에 증인 채택 출석 요구서 전달하러 갔다가 지금 낭패가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좀 있었죠 어제.
아,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가 지금 이제 가동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소득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자꾸 청문회에 대해서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네. 보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입법 청문회도 특검을 가기 위한 명분을 확산하는 게 청문회지. 소득이 있었죠. 그런 면에서는 네, 네. 무엇을 밝힌다보다도 무엇이 밝혀져야 되는구나. 네, 네, 맞습니다. 이거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데 집중을 하시라고 야당에도 조언을 많이 드렸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네. 더 어떤 구체화됐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모킹 건이 곧 나온다. 네. 이 청문회 기간 중에 네. 아까 말씀드린 4명의 그 통신기록 조회를 네. 군사재판에서 채택했다는 것이 매우 큰 변수로 등장할 거다. 네. 그래서 다다음 주쯤이면은 또 판이 한층 더 구체화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만하다고 내 그럴 수 말씀드려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19일 날 1차 청문회잖아요. 19일 날 19일 26일인데 그러면 아까 통신기록 통신사실조회는 19일 이전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네요. 서둘러야죠. 네. 지난주에 했다 그러면 며칠 됐다 그러면 아니 그런데 통신기록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문시되는 번호에 이게 분석을 해야 상대방이 누군가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언론에 공개하면 언론 기자들이 다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지금까지. 네. 많이 찾아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러 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기자들한테 줬다고 해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언론사조차도 그렇죠. 놓치고 있다가 일주일 이상 지나서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네, 이 번호가. 하나씩 번호를 또 이런 찾아야 되기 경우가 때문에 많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노력하기 나름이지. 네. 그게 또 뭐 청문회 다 일정이 맞을지 안 할지 그건 몰라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39명 증인들의 면면을 쭉 보니까 경호처 직원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빠졌을까요? 그 송모 씨 얘기하는 네, 것이죠. 네, 네. 글쎄 그 그때만 부분은 해도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청문회 그거. 그 증인 채택할 때만 해도 이게 녹취록이 공개가 안 됐거든요. 네. 그날 증인 채택한 날 공개가 돼서 그런 건가요? 추가로 할 수 있나요? 26일 청문회 때? 아니 그런데 그 의결을 해버렸으면 늦었죠. 증인도 의결 사항 아닙니까? 네. 의결은 이제 됐는데 19일 날 청문회하고 그러면 그럼 재의결을 해야죠. 재의결을 네. 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네, 네. 상당히 그러면 첫 번째 증인 신청 안 하고 뭐 했냐 이럴 수 있는 거죠. 경호처 직원이 좀 빠져 있어서 조금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아니요. 네. 잘 됐습니다. 부를 필요 없어요. 그건 네. 다음번에 네. 다음 청문회 때 불러도 돼요. 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측면에서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이 경호처 직원이 올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우선 정리될 거 정리하고 예. 다음에 또 이제 다 한쪽에서 정리가 끝나고 다음에 네. 확인하는 게 네. 좋다는 거죠. 네. 뭐 아까 또 반복된 얘기인데 뭐 군 인사 개입, 삼부 토건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이제 좀 나오는데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외에 아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농단 행위들로 비출 만한 것들이 청문회 때 등장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이러한 게 의혹이라고 내놨는데, 네. 아니 뭐 국회의원들 전화 오는 거 보면은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 네. 그래서 뭐 무난히 의혹의 핵심은 다 파악하고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공수처 수사가 조금 뭐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물론 규모라든가 이런 것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이건 사실상 공수처가 신속한 수사는커녕 지금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 대통령실의 어떤 방해 공작이 굉장히 취약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최악입니다. 제보자가 갔는데 그 사건을 배당한 사람도 이종호 변호사 출신. 네.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도 이종호 변호사 출신. 네. 거기다가 이종호 씨에 관한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졌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예. 공익제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거죠. 황당하고 겁날 상황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보자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만들어 버릴 구조가 나와버린 거고 네. 여기에 이 두 검사는 또 중앙지검 출신이고 네. 그런데 중앙지검에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한 검사예요. 이 중에 한 명은. 그 원래 그분의 부장검사 한 분은 주가 조작 전문 검사예요. 네, 그걸 윤석열 라인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참네. 네, 뭐 같은 부서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정보가 네,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한테 제보가 됐으면 공수처 안에서 이 제보가 아니더라도 네, 그 이전에 대통령 라인으로 알려져 있는 검사들입니다. 네, 그런데 본인들이 부인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저기 뭐야 또 뭐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러는데 진술 다 받고 회피 신청했다니까요? 네. 그 저기 공익제보자 진술이 끝나고 조사가 다 마치고 나올 때까지 그 검사는 앉아 있었어요. 뭔 회피 신청을 해? 끝나오니까 다 듣고 회피 신청한 거예요 지금? 그것도 공수처 주장이에요. 그런데 뭘 제보할지 몰랐기 때문에 다 듣고 한 거다는 얘기인데 네, 7월 1일 날 공수처에 공익제보를 신청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카톡 기사가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던 때입니다. 네. 그러면 그 카톡 대화와 연관된 내용이 공익제보가 된다는 건데 그 카톡에 있는 저 주요 멤버가 이종호 씨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종호 씨 관련된 거라는 거를 공수처에 다 알려주고 공익제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알고도 회피 신청 안 했다가 다 듣고서 했다? 누가 그 말을 믿습니까? 이거를 저기 그것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는데 한 법조인이 네. 그 변호인단한테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저 진술 끝나고 이틀 뒤에. 그래서 그러니까 변호인단 쪽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 뒤에 회피 신청이 이루어진 건가요? 선후 관계가. 아니죠. 그거는 저 이의 신청해서가 아니라 저기 변호인단에서 이게 사실이야? 해가지고 네.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한 거예요. 취재를 요청해서 그러니까 JTBC가 먼저 취재를 했는데 취재하니까 그때서야 답변이 왔는데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그렇게 얘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회피 신청이 안 된 상황에서 이미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회피 신청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네요. 그렇죠. 네. 누가 그 이해 충돌을 한다고 사전에 또는 그 조사 중에 저기 뭐냐 처음에 JTBC는 회피 신청을 했다는 답변이 왔는데 이게 조사 중인지 조사 후인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공수처 답변으로는. 그렇죠. 그냥 모호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일부러 거야. 모호하게 했겠죠. 일부러.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듣고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러면 기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네. 연합뉴스 기사가 나온 거예요. 네. 거기에서 다시 취재를 했는데 다 듣고 네. 조사가 끝난 뒤에 회피 신청했다고 다시 네. 기사가 나와요. 이 공익제보자는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불안하죠. 이게 네. 뭐 법과 정의를 위해서 하는데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처지입니까? 또 온갖 음모론에다가 네. 이게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지만 결국은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입니다. 네. 네. 그래서 특검이고 그래서 이 특검 재의결 전망 어떻습니까? 어차피 아직은 이제 저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아마 재의결 들어갈 것 네.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거의 뭐 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 같아요. 네. 뭐 가봐야 결론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조건부 제3자 추천을 조건으로 해서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이 의결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이 논의가 초기에 그 전당대회에 분명한 정치적인 논점이자 급소였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전당대회 그 선거운동 들어갈 때 초기에 그 발언을 한 이후로 일체 없어요. 공격받으면서 네. 그래서 입장을 그러면 선회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시 모호한 영역으로 들어가 특검 얘기가 네.
제3자 특검이란 말조차를 안 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뭐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야. 저는 한동훈의 제3자 특검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특검 통과는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이고, 네. 다만 전당대회 와중에 거의 심리적 분당 사태라고 일컬어질 만한 네. 어떤 내부 분열과 내홍이 네.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된다. 네. 예, 그런 생각이죠. 네.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짚어볼 만한 것들은 다 짚어본 것 같은데요. 혹시 의원님 마지막으로 뭐 좀 이것만은 좀 알려주고 싶은데 묻지를 않아서 아니 그런데 못한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건의 진행의 논리적인 흐름만 쫓아가서 그렇지 네. 우리 국민 정서를 봐야 돼요. 지난번 입법 청문회는 특검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이미지 충격이 너무 컸어. 네.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막연히 네. 알던 최혜병 특검에 대한 현실 감각, 네.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현실 감각이 사람들한테 생겨나다 보니 네. 그때 정치에 거의 관여하지 않는 특히 뭐 지방 소도시의 사람들조차도 이 정권 무너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 것만 봐도 네. 일단은 강도가 달라졌고, 그 다음에 특검 찬성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양분시켰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확히 50대 50으로 특검 찬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그런데 찬성 쪽은 제3자 특검을 지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야당이 그런 제3자 특검을 지지하는 저쪽의 국민의힘 지지자지만 끌어올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면 이걸 배척하지 말고 네. 같이 특검 연대 전선을 넓게 펴서 한국에서 다수파를 만드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런데 자칫 뭐 우리 특검만 외에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러다 보면은 그분들을 적으로 만들어라고. 네. 그분들이 20-30%예요. 특검 네. 찬성 여론에. 이런 걸 적대시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라. 네. 설득해라. 네. 설득하고 진정성 있게 하다 보면은 네. 이 청문회 효과는 그 힘을 네. 주는 겁니다. 네. 이 청문회가 그런 설득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청문회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특검으로 가기 위한 중요한 징검다리라는 거, 네. 이런 걸 잊지 마시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네. 하여튼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굉장히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국면에 있어서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탄핵 얘기는 여당이 더 많이 해야 하니까 네. 야당보다 여당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렇죠. 원래는 여당의 금치거예요. 그렇죠. 여당 입장에서는 금치거라고 이게.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하다 보니까 탄핵은 생각하지 마. 이래야 네. 여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야 되는데 이게 왜 야당에 대해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하다 보니 방탄 대 탄핵이라는 네.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졌고, 네. 거기에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지금 탄핵이라는 전당대회 말을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서 써서는 안 되는 말을 남발하는 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예. 참 대선 전에도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실체를 알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 전개를 어느 정도는 또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이런 자리에까지 또 이렇게 올려놨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만약에 VIP들이 국정농단과 손을 잡았으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특검을 통해서 실체 규명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